오늘은 3단원 지역세계의 교류와 변화에서 1단원 몽골 제국과 분화 교류, 그 중에서도 송의 발전과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4쪽부터 97쪽을 펴주면 됩니다. 네, 오늘은 송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건데요. 먼저 송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는 당이 멸망한 이후에 중국이 잠시 5대 10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송태조였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우면서 혼란했던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게 됩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당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절도사 세력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봤는데요. 이 절도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이 바로 안사의 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을 일으키는 안사의 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절도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 출신의 문인 관료를 우대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문인 관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문치주의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과거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과거제는 수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관리 등용 제도였는데요. 수나라와 당나라 때의 과거제는 1차 시험을 거쳐서 2차에는 면접을 치르는데 이 2차 면접에서 귀족 출신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태조 조광윤은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1, 2차 시험을 거치되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반드시 황제가 최종 선택을 하게 해서 황제가 직접 합격자의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제에게 등용된 신하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는, 즉 황제권 강화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교 경전을 공부한 결과를 통해서 과거를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유교 지식을 갖춘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세력은 귀족들보다 훨씬 더 그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했지만 송나라의 지나친 문치주의 정책은 오히려 송나라가 다른 나라들, 즉 북방 민족들에게 내내 시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지나친 문치주의 정책으로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계속해서 북방 민족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북방 민족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평화 유지의 대가로 은이나 비단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제공해서 국가 재정이 궁핍될 정도였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신하가 신법이라는 개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신법의 주요 목표는요,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고 병사적으로 강하게 만들겠다는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이 왕안석의 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균수법, 청묘법, 보마법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수법, 청묘법, 보마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왕안석이 어떤 배경으로 신법이라는 개혁을 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안석의 개혁은 이미 기득권, 즉 이미 이득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던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나라는 내내 북방민족의 성장으로 인한 침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북방민족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송나라가 문치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진 탓도 있겠죠. 그 중에서 거란을 먼저 보면 거란은 10세기 초 야율 아보기가 요나라를 건국하면서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후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 만리장성 이남, 즉 만리장성 이남은 지금까지 중국 고유의 영역이었거든요. 한족이 다스리는 영역이었는데 이 한족이 다스리던 영역 아래로 내려와서 연운 16주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송나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타난 여진은 12세기 초에 아구타가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굉장히 강성해지는데요. 이 여진족은 송과 연합해서 요를 먼저 멸망시킨 후 송을 공격합니다. 이에 송은 화북지방을 금에 결국 빼앗기고, 화북지방은 이쪽 황허강 유역을 말하거든요. 이쪽을 빼앗기고 강남으로 쫓겨나서 오늘날의 항저우인 이만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시대를 이전의 시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 시대라고 부릅니다. 거란과 여진과 같은 이런 북방민족은
중국 본토로 내려오면서 그들만의 고유의 풍습이나 문화를 잃기 마련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이쪽 지방은 별도의 방식으로 다스린다.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와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 문자, 거란 문자 등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문화 발달입니다. 먼저 송나라 때는 굉장히 경제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송나라 땐 화북지방 밑에 지방, 즉 여기 양쯔강, 오늘날의 양쯔강이죠. 창장강이라고도 부르는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이 농토로 개간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벼품종과 개량된 농기구까지 도입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공업과 상업도 크게 발달해서 상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 내에서는 상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이 결성되는데 이건 중세 유럽의 길드를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활발해진 선거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화폐 사용이 늘어났는데요. 동전은 물론이고 교자나 회자라고 불리는 지폐까지도 사용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도 동전과 지폐를 비교해보면 동전보다 지폐가 훨씬 값어치가 높고 가벼우면서 우리가 훨씬 더 선호하는 화폐죠. 그만큼 화폐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전을 넘어선 지폐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선술, 즉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형 선박이 제조되고 나침반을 이용해서 원거리 항해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멀리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해상 무역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동남해안 지방의 국제 무역항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해상 무역을 관리하는 시박사라는 송나라만의 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게 송나라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한 흔적이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때는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단계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 서민 문화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성리학의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주희 또는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학문으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성리학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내내 영향을 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리학은 송의 통치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 이념으로 발전하게 돼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배경을 먼저 보면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전문 공연장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사, 소설, 수필 등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 때는 과학기술도 또한 발달을 많이 했는데요. 인쇄술, 화약, 나침반, 바로 이게 송의 3대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런 인쇄술, 화약, 나침반 등의 송대 과학기술의 발달 모습은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져 유럽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